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튼 뭐 이래저래, 오다당 바쁘게, 문도저래 깨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원래 애를 좀 먹였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진짜, 이, 한강이라는 뭐, 이 사람의 그 작품이, 뭐, 채식주의자, 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성교육과 관련된 이제 그런 책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포되어 있던 거를, 다 수거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라. 뭐, 이런 공문도 나간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선진이라 하는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러셀 지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번 주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우리 왜 FTSE 해가지고 뭐 이렇게 증시 어디에 이제 런칭이 되면 뭐라 그러죠?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네. 제가 주식 투자 자금이 많다 했어요? 채권 투자 자금이 많다 했어요? 채권 투자 자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채권 시장에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 되면 이제 채권이 내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 채권 자금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아마 한국 어떤 증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를 주로 메모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그런 시기들을 꼭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 내년 5월쯤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관련돼가 있는 어떤 저평가주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편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 일반인들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주식 투자들을 해보면 발행 주식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CB. 그게 대부분 아시겠죠? CB. 그 다음 신주 우선부 전환사채 해가지고 BW. 들어보셨죠, 이거? 이거는요, 모양은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뭐로 전환할 수 있다? 주가가 좋으면, 자기가 투자한 투자 수익률보다 더 좋으면 뭘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야가 기준가가 만약에 5,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게 이제 전환할 시점이 됐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정세, 그죠? 근데 전환할 시점이 이게 주가가 15,000원 하고 있어. 그러면 채권으로 받을래요? 아니면은 주식으로 받을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환사채나 이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의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됐다 라고 우리가 HTS나 공시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전환을 했다라는 뜻이 뭘까요? 발행된 이 CB에 표기된 주가보다 뭐가 더 높다? 시장 가격이 더 높으니까 누구든지 다 뭘 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자 받을래요? 아니면 수익률 받을래요? 수익률 받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수익률이 더 낮아. 예를 들어 내가 3년을 지났는데 맹 5,000원이야. 그럼 전화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 1년, 2년, 3년치 벌써 뭐 받아요? 이자 받잖아. 8 곱하기 얘를 8% 받아서 8% 보면 24%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이걸 전환을 합니까? 그냥 채권 주고 돈 받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돼.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이제 최초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은 영구채라고 그래요. 영구채. 이것도 채권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거 언제 이거 발행된 줄 아세요? 외환은행이 어려워가지고 결국 어디로 넘어갔어요?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죠. 이때 외환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걸 발행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이라 해가지고요. 이건 30년이 만기예요. 30년 만기면 거의 뭐 영구채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엄청 높아요. 이게 처음에 신용자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때 이걸 제가 많이 제 주변에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정말 많이 사게 해드렸어요, 제가. 왜? 9.5% 어떻게 받냐는 거야. 매년 9.5% 배당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외환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나요?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어요. 맞죠? 하나금융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승계돼야 안 돼요? 승계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대신에 요렇게 이게 분명히 채권으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영구채다 보니까 이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왜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특히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서 대외 신용도를 키워가지고 자금을, 신용도가 높아지면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국민은행입니다. 6개월도 차이가 안 나요. 국민은행이, 이거 되네! 최초로 외환은행이 했고요. 두 번째 국민은행이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6.5% 줬어요. 이건요, 30년 내내요.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그럼 자, 이거 영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박이죠. 자, 1년에 10%야. 벌써 이게 언제였냐면, 2008년이죠, 2008년.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래요. 금융위기 때 2009년이 하여튼 요 상간이었었어요. 그럼 지금 벌써 몇 년? 15년 받았죠? 그럼 10% 받아서 벌써 원금이 몇 배요? 1.5배 먹었잖아. 원금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열어놓는다고 칩시다.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따블이 되나요? 40년 넘게 지나야 됩니다. 따블 되는데 40년 넘게 지나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는 벌써 15년 만에 1.5배를 먹은 거야. 대박이죠, 이거. 대박 금융상품이죠. 의외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 가문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누가 이런 걸 많이 샀겠습니까? 이런 시절에 퇴직하셨던 분들은요, 사실은 퇴직금, 일시금 받아가 이거 샀습니다. 연금이 9.5%까지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거를 할인해서 일시불을 받아가지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따블로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금융투자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런 금융 기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이 아닙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런 것들을 알아놨을 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게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죠. 내가 많이 알 때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면은요, 못 기다려.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요번에 거기 보면 이제 신문 뉴스에 이번 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스트라는 기업이에요. 이 주가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주식을 조금 사뒀으면 좋겠어요. 현재 594원을 해요. 근데 액면가를 제가 보니까 이게 100원짜리더라고요. 1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얼마냐? 4조. 이 4조 물량이요, 이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23년치랍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가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들이 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 1억 주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거나 이 물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주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회사가 코로나 때 항공산업들이 어땠어요? 코로나 때 항공기 사업들이 작살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스트라는 기업이 코로나 때 법정 관리를 했어요.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권 영역에서 보잉 뭐 그다음에 에어버스 그다음에 세계 유수 그 항공사들로부터 엄청나게 항공기 동체에 대한 주문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주문해야 안 해요. 코로나도 우리 주문했어 안 했어요? 비행기 뭐 사람들 교류를 안 하는데 주문 안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해외 이주 수입도 여행 수요라든지 막 폭증을 하게 되죠. 그럼 비행기 빨리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 회사가 뭘 준비 안 돼 있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쉽게 말 가지고 있는 유보 자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는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LCC라 해가지고 저가 항공사들 어떻게 버텼나요? 저가 항공사들 이게 이제 뉴스에 다 나왔었어요. 저가 항공사들 코로나 때 어떻게 버텼냐? 매출은 안 일어나고 손님은 하나도 없고 뭐 할게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항공기 정비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존에 그래서 공고사직 또는 퇴직 많이 했잖아요. 누가요? 조종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뉴스 다 나왔었죠. 그러면 그렇게 줄이고도 기본적인 어떤 최소 법적인 구성 요소의 인원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공기 한 대에 여객기 한 대에 조종사가 몇 명 필요한 줄 아세요? 8명. 항공기 한 대를 도입하려면 이런 거 따라 놨어요. 한 대에 조종사가 8명이 기본 이거는 근데 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바빠요. 그럼 이게 몇 명 되게요? 한 대에 12명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요? 비행기 돌리면 안 되잖아. 계속 잡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2명까지 갑니다. 우리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해외 가보시면 내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비행기 한국 왔어. 예. 와가지고 미국을 도착을 했어. 그런데요, 그 기장은 어떨 때 봐요?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부조종사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 기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받는 그 기장이 지도 내려가지고 간다. 그거 딱 보면은 퇴근하는 분위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내가 대한항공에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알아보니까 그 내리는 게 맞대요. 그렇게 해서 한 2박 3일 쉰대요. 쉬고 다시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은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왜? 그렇게 완전히 쉬게 해줘야만 야가 졸면 절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항공기 추돌 사고 저 넓은 하늘에서 일어나잖아요. 왜요? 자동 항법 장치를 놔놓고 졸았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 놔놨는데 뭘 만나요? 쉽게 말하면 무풍지대를 만난다든가 폭풍을 만난다. 갑자기 저 위에 기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큰일 나죠. 빨리 조종관을 잡고 수동으로 전환해가지고 그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게 위험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항상 조종사, 부조종사 이렇게 타잖아요. 그리고 380 같은 경우 뒤에 더 있어요. 2명 더. 그 조종관이면 4명 타더라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 안에서 뭐 작동해야 될 기기 작동 이런 것들. 근데 조종사가 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시설부터 기압부터 많은 것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회사가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래도 뭐 23년치 일을 지금 현재 생산 캐파로 봤을 때 23년치래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럼 대충 20년 잡으면은요 이 회사가 5천억 이상 정도, 그죠? 아니, 한 500억 이상 정도 만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려워가지고 이만큼 수주를 받았는데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수준은 일단 현재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뉴스들 중에 이번 주 뉴스들 중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도표가 많았습니다. 도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뉴스를 볼 때 꼭 이 도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림이니까. 그죠? 그림은 꼭 유심히 한 번씩 보시라. 그 다음에 통계 자료. 이거 꾸준히 보다 보면은요, 통계 자료
나오는 뉴스. 제가 웬만하면요, 경제와 관련된 통계자료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요, 거의 다 올려드려요. 왜요? 흐름 보라고요. 흐름 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상장돼가 있죠. 근데 현대자동차 인도 증시가, 인도 법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 철수하고요. 꼴랑 그 1원에 팔고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왔죠. 쓰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인도의 증시에 상장을 한대요. 그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어. 그럼 그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죠. 그럼 그게 어디 투입이 돼요? 이거예요, 이거. 다 됐다. 이게 다래요? 아니한다. 자. 꼭지 따고 드셔보세요. 그래서,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 이런 기업을 토하게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인도 증시에 상장해서 외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 자체로서는 뭐예요? 자금 조달 리스크가 줄어져. 자, 우리가 주식 투자했는데 이자 줘요? 기업에서? 안 주잖아요. 뭘 줘요? 배당 주잖아요. 그죠? 그 이자 안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채 계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투자수가 부채 계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놈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야 뭐 돈이라 하면요, 부모도 형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그렇지는 않죠. 단지 이제 또 거긴 또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제약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에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린 미국이 이제 0.5 빅컷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금리 인하했는데 우리는 당장 금리 인하가 못 하잖아요. 왜요? 자꾸 뭐가 덜썩거리고 있나요? 부동산에 덜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들 중에 또 이제 조금 움직이는구나 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하나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요, 명동 상가가 살아나고 있다. 자, 서울이 그 정도면 대구는 언제쯤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날까요? 네? 최소한 6개월이에요. 예, 빨리 내려오면 6개월이에요. 그럼 자, 계산 잡아보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죽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더 합니다. 지방은 더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여행을 제가 오랫동안 갔다 했잖아요. 갔는 이유가 미국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제를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면 한국에 와가지고 그게 반영되는데 보통 최소한 빨라야 6개월이에요. 그저 작년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원래 절대로 안 된다.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맞았잖아요. 그리고 증시에 조금 상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았죠. 한 가지밖에 안 남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뭘로 한 줄 아세요? 돈으로 해요. 정답.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거의 돈으로 했습니다. 왜요? 선거 자금요. 돈만 뿌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를 앞섰다, 지난주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지금 미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가 이겼어요. 누가요? 1대7로부터가 이겼어요. 저항의 축? 7개 국가 있잖아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 또 예멘, 예티 반군인가 해가지고, 그런 놈들이 1대7이잖아요. 1대7. 싸워가지고요. 지금요. 누가 지금 휴전제에 들어왔어요? 레바논에서.
그냥 이유 불문 휴전하자.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아, 트럼프가 무조건 되는 거 맞긴 맞구나. 한 번 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협정이라고. 그러니까 중동 평화를 맺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이든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요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그다음 이스라엘하고 뭐 팔레스타인을 이런 어떤 부분들 누가 중재해서 오랫동안 지그덕거리는 거를 야 전쟁 없애고 중지를 딱 해버렸냐 그 협상을 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에 기자를 하면서 막 꼴깍 떨었어요. 트럼프가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제대로 중재를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반반 쓰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순교지 방문이가 뭐라 하노? 순례지. 순례 그 방문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평화적으로 축제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어떤 평화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딱 깨지면 전쟁이 딱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바이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봐도 네타냐후는요, 누구 편이냐? 트럼프 편 같아요. 확실하게 트럼프 편 같아요. 왜? 그 네타냐후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그런 평화협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예요. 현재 총리예요. 연임을 한 거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아마 그렇게 될 좋은 트럼프로 봐서는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참 슬픈 소식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가 아니죠. 예고됐던 거예요 사실은. 어닝 쇼크. 거기다가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MLCC 생산 라인을 필리핀에 날아가가지고 이재용이가 점검을 하고 어떻고 하지만요. 그 시장 캐봤자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해 삼성전력이 대단한 건 맞는데 그 시장 규모 캐봤자 얼마 안 돼요. 지금 전자회로 기판, 그 다음에 전자기기에서 제일 지금 돈 많이 버는 누구야? 엔비디아 아닙니까? 부품 다 받아가지고요. 지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부품 다 받아가지고요. 야, 이거 한 개 4,800만 원. 원가 100만도 안 되는 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억수로 떨어져 가지고요. 영업 순이익률이 떨어져서 76%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떨어져서 76%래요. 그러니까 세금, 인건비, 광고비, 오만 거, 떼만 거 다 내고, 차포 싹 다 띄고, 그냥 남는 게 76%예요. 그전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90%예요. 이게 말이 돼? 그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사고 1,000만 원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파는 것이 90%가 마진인 거라. 맞잖아요. 그럼 9배 장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76%가 남았다 이 말은요. 8배 장사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판매 가격 기준이니까. 안 그래요? 마진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떼고 그러면 실제로 몇 배 받았을까요? 10배, 15배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지. 15배 정도 받아야 76% 떨어집니다. 예. 모든 비용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MLCC가 어찌됐든 간에 AI 산업이나 로봇, 전기차, 그런 다양한 어떤 전자부품, 반도체, 전자회로, 전자제품에 모두 사용되는 전자산업의 쌀이 다 캐봤자 시장 규모 얼마? 10조? 지라라고 앉았다. 그죠? 얼마 안 된다라고. 이게 문제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삼성전자 실적 쇼크. 그 다음 또 있죠. 삼성전자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또 표가 나는 게 딱 있습니다. 한쪽이 확실히 쏠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AI에서 조금 뒤쳐져 있어요. 또, LG전자는요? 더 게임이 안 되잖아. 맞죠? LG전자는 매출을 똑같아, 두 회사가. 매출은 사상 최대야. LG전자도 사상 최대야. 근데 당기순이익은 완전 꼬꾸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수업을 갔는데,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고모님, 삼성전자를 좀 사면 어때요? 그러면. 6만원, 뭐 6만 200원 뭐 이런데 사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4만 5천원 찍거든 사람. 그쯤 내려올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부원으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스토리를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길들이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누가 제일 먼저 치고 나왔어요? 애플이 치고 나왔죠. 근데 자기는 iOS 시스템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가지고요. 바로 따라잡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플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시장에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 사장님 정보를 다 알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iOS 로얄티 주니 처음에 로얄티 줬잖아요. 애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저히 시장 가격을 못 맞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필요 없어. 애플 안 쓰고 처음에 썼어요. 그러다가 안드로이드라는 새로운 어떤 이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지금 영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 지금 양대축 아닙니까? 그런데 AI에서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오히려 찌그러져가 있대 SK 하이닉스는 맞잖아요. 재택이 구속이 됐으면 뭐가 됐어, 그죠? 그 김희영 그거 해가지고 뭐 어찌됐든 간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M&A 해가지고 기업을 키운 1위 회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SK입니다. 2위는요 하나입니다. 기업 성장의 M&A는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벌 총수가 되고 그래 안 되나 볼 절대 없기 때문에. 웃기는요 비즈니스 충분히 가능함.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대만의 폭스콘이 세계 최대 엔비디아 GB200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하고 있대요. 그럼요. 자, 우리 삼성전자는 실기를 했고요. 그동안에 얘네들은요. 엔비디아 물량을요. 폭스콘이 엄청나게 받아버리고요. 또 TSMC가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TSMC 원래 삼성전자 게임 됐어요? 안 됐어요? 불과 한 3년, 5년 전만 해도. 게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삼성전자. 근데요. AI 하나로 완전히 추월 당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HBM입니다. 광대역 그 메모리 칩.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요, 매출도 최대, 당기 순이익도 최대.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 2배가 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좋은 회사인데, 그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50대 1로 감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입니다. 주식 50주가 한주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요, 그러니까 SK로 넘어가기 전에 현대 반도체에 샀던, 현대 하이닉스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LG 반도체, 원래 처음에 LG 반도체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 반도체 했거든요. 현대 하이닉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SK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요, SK로 넘어오면서 50대 1 감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주가 한 주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50배 주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지금 10몇만 원 해도 안 뛰었습니다. 전혀 안 뛰었습니다. 누가 손해 안 봤을까요? 회사는 안 본 거죠. 왜? 쥐가 경영하고 있잖아. 누가 제일 많이 가져요, 배당? 쥐가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 바로 이게 기업을 이끄는 기업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재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AI 혁명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빨리 이재명이 날아가 가지고요. 이런 첩보, 정보 이런 걸 부터 알아가지고 대처를 해가지고 AI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하면요.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먼저 더 많은 양, TSMC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양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다? 구속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죽였거든요. 영 두 번 죽였어요. 한 번은요, 아버지 딱 식물인간 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부회장으로서 특별한 어떤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만 고민했을까요? 예, 상속세만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눕혀놓은 7년 동안에요. 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5만 대면 손만 무성했잖아요. 뭐, 휠체어 갖고 나왔다. 다 거짓말이래요. 그냥 7년 동안 누워있었대요. 그냥 살려만 놓은 거래요. 그냥 생명인장치로. 왜요? 상속세 때문에.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빼지를 못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돈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맘대로 죽지도 못한 게 참 안타깝지만은 참 씁쓸하게 인생의 이면, 또 다른 이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참, 그 가정 가문에, 그 인생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절대적으로 제가 잘 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뭐냐면, 암도 불치병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가정에 암이라는 병도 있지만, 이 근육의 부분 근육이 오그라드는 그런 질병도 그 가족이 다 가지고 있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병을,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희귀 질병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세상에 미치는 게 있잖아요. 착취라는 어떤 그런 보다는요. 사실은요. 그런 거대 기업 일자리 제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적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회적인 기여하는 부분은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욕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이런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막 좋아라고 지금 한 놈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외국인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뺏었다. 외국인이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럼 게임 끝나요? 안 끝나요? 네, 끝납니다. 게임 끝납니다. 삼성전자 경영권이 외국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헤지펀드 그룹이 만약에 삼성전자 경영을 가졌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영이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더 강력하게 조질 거니까. 근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나라 다 뺏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는요, 내분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있었고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좌우지간. 진짜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돈 놓는 TV 15강에 제가 이런 말을 쓰죠. 이 조선 놈들 어떤 놈들이냐.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 다음에 대의가 없다. 이게 조선 놈이다. 신이라고는 없다, 이거. 어저께 제가 이제 그분, 무슨 교수님이신데, 역사학자세요. 그분이 요즘 이제 건국과 광복에 대한 논쟁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기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친일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이게 이런 참 구태. 외교권을 일본으로 넘겨주고 고정이 얼마를 받은 줄 아세요? 300억. 네.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고정은요, 일본 천황의 왕족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뭐 이승만이가 어떻고 김구가 어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로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 자료들이 다 있는 거, 이런 걸 멋대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 광복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우리가 36년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그 서울대 그 학자가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머리로 망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가 일본에 있잖아요. 통치는 36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복 몇 주년이에요? 78주년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이걸 기념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기념할 일이에요, 광복절을? 이거를요, 수도 없이 많은 보수가 얘기를 했었대요,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이게 묵살이 됐대요. 이 진보주의자들 때문에. 사실은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국경일들이 있는데요. 저 빨간 날짜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필요 없는 빨간 날, 그게 바로 8월 15일이다. 광복절이다. 이거 쪽팔린다. 빨리 이거 없애야 된다. 근데요, 왜 이게 안 없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 의회 민주주의, 이 투표라는 겁니다. 표심에 만약에 늘리는 거는 표가 와요, 그죠? 근데 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죠? 국민들 하루 덜 놀게 해가지고 만약에 8.15 광복절을 평일로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몰라. 쪽팔리는 걸 모른다고. 이 조선 사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쪽팔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동상들을 이렇게 도배해놓은 동상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나라 다 파헤치고. 이순신이 어떻고 세종대왕이고 다 그 동상밖에 없대요. 우리 78년 현대사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자, 정정도 돌아가지고, 정정 동상 여러 개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 동상 여러 개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대희 대통령 동상 여러 개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 여러 군데 써가지고 학술 자료라든가 또는 애들 교육 자료라든가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전부 조선으로 다 도배해놨어. 심지어는 어디고, 고구려까지 가가 있고요. 고려까지 가가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이 대구에도 그래. 내가 그 얘기를, 역사학자인 그분한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로 머리를 망치면, 맞아. 역시 대단하구나. 교수 그냥 고스톱 쳐갔다는 게 아니구나. 저런 거 연구하는구나. 맞구나. 맞잖아요. 우리 맨날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곽재호 동상 있잖아요. 여기. 마음공원, 그죠? 같은 기억나요? 저 언제 사람이 저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시절은 벌써 몇십 년 지났, 40년, 50년 지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지나고 우리 지금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 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소풍 갈 일이에요. 그 동상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아무튼 간에 이 참 실기와 실정이 가져다 준 현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기업의 실적이, 또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 쪽팔린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대의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항상 오늘 생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저진 놈, 이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저진 놈은 노무현이 저질렀어. 저진 놈은, 누구야, 김대중이 저질렀어.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다 혼났어요. 웃기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도 25%의 지지율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그러니까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주제 없고 주체 없고 있잖아요. 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대의 없이 너블너블 치킨을 내가 들어보면, 참, 나는 25%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
그게 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진실이요. 그리고 러일 전쟁을 아주 신랄하게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기를 얼마나 학수고는, 심지어는요, 그 고종 황제는요, 러시아가 이기기를요, 무슨 부적까지 했대요. 근데 일본이 이겨가지고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책을 썼답니다. 반드시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그게 처음에는 아무도 인쇄를 안 해줬대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직접 인쇄를 했대요. 그런데 딱 6개월 뒤에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답니다. 그 책이. 완전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하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38선이라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승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라는 얘기를 실증과 고증을 통해서, 실제 그런 근거 자료가 다 있대요. 보낸 뭐 공문부터 그게 전부 다 있대요. 다 자료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원래 AI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그 어떤 부분들이 거품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는요, 올해만 주가가 2배가 됐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 왜?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갖다 잡아요. 재벌 길들이기로.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출이 200조야. 200조에, 200조 더 되죠. 연으로 치면요, 한 300조 됩니다. 300조에서 매출이 30%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건 몇 조야? 100조죠, 100조. 그죠? 한 사람 잡아여가지고 100조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야. 거의 20% 날아간 거죠, 지금. 국민들 주머니 20%를 누가? 대통령이 잘못.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봐줘야 되나? 안 건드려야 되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있다 없다 어떻게 돼가 나왔어요? 없는 걸로 나와버렸잖아. 그죠? 들쑤시면 해가지고요. 어떤 실익도 없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러고는 국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금융 지식이 너무 없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합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할 줄 알아. 내 팔뚝 굴딱 하면서 이것만 할 줄 알아.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뭐로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져요? 법치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맞죠? 그럼 법에 하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씹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 자, 이번 주에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이거? SK 얘기입니다. 자, 노태우님 죽었어. 그다음 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비자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종료돼서 다 끝났어. 근데 그게 200몇 억에다 뭐 500억에다 이제 900억까지 나왔어. 지금 현재. 근데 그걸 완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소멸시효 완성됐부터 끝났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SK 흔들면. 나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이거 있잖아요. 미국엔 이런 뉴스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내 주머니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만큼 능력이 있어서 대기업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동의를 해주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쉐어링해서 공유되는 정의고 선의로 가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표심이라는 이유로 늘 반대를 위한 반대. 좌파는요, 이 나라 이 땅에 지금까지 5천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조선 때도 그랬고요, 고려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무슨 유행됐었어. 이 38선이라 하는 게. 이 나라 반동한다는 건 유행이에요. 우리 역사 5천년 역사 동안에요.
이 나라 바토 안 나는 건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군가가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5만 명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게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무려 3만 8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드골 혁명이 아니어서 오늘날 프랑스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드골 공항도 있잖아요. 드골 국제공항.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파리, 오늘날의 프랑스,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프랑스는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누굴 죽였겠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새끼들. 싹스러워. 내가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똑같아요. 그 이라크 그 누구죠? 후세인 하나 죽이고 나니까 이라크는요, 조용하잖아요, 지금. 한 놈이 만드는 거예요, 한 놈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탁 죽었는데요. 민주모의에 탁 일어나가지고 저거 딱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지가 통일되는 거예요. 뭐할 통일 우리가 하려고 해. 그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잠깐 들었죠. 아무튼,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